돈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? 집이라도 팔아서 전세.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? 자,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. 자, 얼마 전에 한국 주택가격 버블 수치, 거품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조사를 한 결과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죠. 자, 전국 부동산들 중에 거품 어디가 꼈고 어디가 안 꼈다라는 것을 수치화로 나타낸 그런 자료였습니다. 자, 그 자료 보신다고 하더라도 확연하게 수도권, 서울 이쪽 부분들이 다 몰려 있음을 확인되시죠. 자, 물론 1위 같은 경우는 세종으로 60% 거품이 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탑5 안에는 3군데나 수도권, 서울, 인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자, 그 정도로 주요하게 거품 많이 꼈던 그 지역들이 몰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었죠. 자, 그렇다면 이 거품 언제 끼었을까요? 언제부터 이렇게 거품 발생하기 시작했을까요?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지 않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거품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. 자, 이 거품 꼈다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수도권 쪽에 전세 가격 그리고 매매 가격 연이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볼 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죠. 그렇다고 하면 이 거품이 빠진다, 자, 집값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? 자, 저 같은 경우는 1년 전쯤 서울 집값에 해당되는 시나리오, 자, 서울 집값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 시기 이때 저 같은 경우 서울 집값의 하락세를 점쳤었는데, 자,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입주 물량 없기 때문에 절대 하락할 이유가 없다 라는 그 대세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? 자,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서울 집값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크게 빠진 곳은 30% 넘게 빠진 곳도 있을 정도로, 자,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하락세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저는 이런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는 그 시기에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역전세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이 역전세 굉장히 무섭습니다. 자,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저는 이전 그 서울 집값 시나리오에서 이런 얘기 드렸었죠. 투자자 중에 1, 2억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. 1, 2억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못 돌려주는 채수들이 드러난다. 나비 효과다라는 것이죠. 자, 반론으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극복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. 하지만 나비 효과라는 게 무엇인가요?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 정도로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다수의 전세자들 같은 경우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 팩트들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일례로 코로나 치명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퍼센트로 아시나요? 치명률 1%가 채 안 되죠. 자, 사망률 같은 경우는 0.11%입니다. 자, 1%도 채 안 되는 이 사망률인 코로나임에도 전 세계적인 대란이 일어났어요. 나비 효과다라는 것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전세금, 역전세 난다라고 하면 그 역전세 나는 금액만큼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채수가 계속적으로 한 채, 두 채씩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세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동요한다라는 것이죠. 그 동요가 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. 나비 효과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. 자, 이런 역전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,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. 현금 확보에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폭락장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폭락장만 이어질 수는 없어요.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, 자, 폭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되고 이 저점 확인하고 분석해서 분석을 바탕으로 폭락장에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저점 다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로 그 폭락장은 서서히
상승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폭락장을 극복하기 위해서,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, 이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이 시기 못 버틴다라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 상황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집이라도 팔아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. 저는 물론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한 채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46채 보유하고 있잖아요.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이 중 46채 중 11채가 지금 재건축으로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 부분들에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거품이 거의 안 끼는 그 지역 위주로 가지고 있지만, 그래도 앞은 나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예전같이 막 20채까지, 자 20채까지 보유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거든요. 하지만 나이가 점점 커지고 보유 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보수적으로 한 스텝들을 밟아간다라는 것이죠. 그 보수적인 스텝 뭐냐? 현금 확보입니다. 현금 확보, 어느 정도까지 현금 확보를 해야지 만족하고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겠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10억, 현금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얼마 전에 재건축 또 한 채 또 사가지고 매수를 해서 자, 일부분은 나갔죠. 자, 그러다 보니 또 메꿔야 돼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, 내년 한 1, 2월까지는 현금 확보가 되지 않을까, 10억에 해당되는 현금 확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, 그래도 이제 트라이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보해야겠죠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역으로 나빠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적으로만 투자를 했었을 때는 자신의 보유한 채수 유지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반드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본다고 하더라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여러분도 이 부분들 꼭 고려를 해서 안정적인 포지션 확보하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.